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 수업 첫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교육 방법과 교육공학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1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 또는 수업이라고 하면 그것을 이루는 네 가지 구조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교육 과정이라는 과목 속에 보면 랄프 타일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랄프 타일러라는 사람은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선정된 학습 경험을 조직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네 단계의 교육 과정 설계 모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랄프 타일러의 이론이 여러 곳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을 수립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수업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도 랄프 타일러의 이론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 보고 계시는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이 네 개의 단계가 랄프 타일러의 이론을 따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임용고사를 준비하실 때 여러분 과목에 해당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해설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반드시 보셔야 하는데 여러분들 과목의 국가수준 교육과정도 이렇게 목표, 내용, 방법, 평가로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국어 교과다라고 하면 국어 교과의 목표, 국어 교과의 내용, 국어 교과의 방법, 국어 교과의 평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수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 교과의 목표, 수학 교과의 내용, 수학 교과의 방법, 수학 교과의 평가 순으로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아져서 면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면 아마 학기 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육과정 해설서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제작해서 올려놓은 유튜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임용을 준비하실 때 전공 과목은 교과 내용학과 교과 교육학 두 개로 나뉘는데 그 중에 교과 교육학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국가수준 교육과정 해설서 또는 교사용 지도서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목표, 내용, 방법, 평가라는 네 가지 틀을 꼭 기억해 두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서도 목표, 내용, 방법, 평가로 되어 있지만 한 단위 시간 수업에도 역시 목표, 내용, 방법, 평가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수업 시간이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안다라는 수업을 하려고 하면 1 더하기 2는 2라는 것에 대한 목표, 그리고 내용, 방법, 평가의 순으로 수업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 내용, 방법, 평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되고 그 순서와 흐름을 꼭 기억해 두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 또는 수업이란 말을 똑같다 라고 보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교육 또는 수업에서 목표는 왜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공부하죠? 왜 교육을 하죠? 라는 것이 바로 목표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에서 목표는 이 수업 시간에 또는 이 교육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궁극적인 종착점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것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인간관 그리고 지식관과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목표를 공부하는 교육학의 하위 학문은 교육 철학입니다. 따라서 교육 철학을 잘 공부하면 교육의 목표 또는 수업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내용과 관련된 측면을 바라보죠. 내용은 무엇을에 해당합니다. 즉, 왜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 선생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what to learn, what to teach 라고 할 때 그 what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요. 교육학에서는 이 what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정이라는 학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직 과목을 이수할 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교육철학,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방법 및 공학, 그리고 교육평가, 교육사회, 교육행정 등을 배우게 될 텐데요. 이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과정은 프로세스가 아니라 커리큘럼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교육 과정에서는 무엇을 공부할지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그 선정된 내용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지, 어떤 범주까지를 선정할 것인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가 남는데, 즉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정했다면 그 무엇이라는 내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해당합니다. 옛날에는 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적인 것을 교육 심리에서 많이 공부했다면 요즘은 수업과 연계해서 수업법 또는 교수법 또는 학습법과 연계해서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나면 다른 의미로 봤을 때 이렇게 교육이 진행되고 나면 잘 공부했는지, 수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교육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평가라고 볼 수 있고 교육평가라는 과목에서 그 내용들을 공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은 전체적인 교육의 틀거리 안에서 방법과 관련한 측면이 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7쪽에 제1절 교육방법의 개념 및 유형 1 교육방법의 개념 시작하면서 가장 첫 줄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교육의 핵심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있으며 교육 방법은 교육 목적을 실현하는 데 요구되는 모든 수단적 방법적 조건을 통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라고 쓰여 있어서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면서 설명한 이 내용들이 한 문장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교육 방법이라는 것과 교육 공학이라는 것을 떼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교재 역시 교육 방법과 교육 공학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떼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교재에 등장하는 내용대로 충실하게 따라가 보자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교육 방법입니다. 2번이 교육 방법의 유형이라고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교재를 좀 살펴보면 옛날부터 다음 세대를 가르친다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덕목이었지요. 그리고 이것을 담당하는 전문직, 즉 선생님, 교사, 스승이라는 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역사를 본다면 기원전 5에서 4세기의 소피스트가 최초로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피스트는 준비된 강연, 즉흥적 강연, 자유 토론 등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소피스트들에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수사법, 수사학, 즉 웅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수사의 원칙과 이론을 가르친 후에 모범 사례를 제시해서 학생들이 이것을 모방하고 분석하고 토론하고 실제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조이스 등과 같은 많은 학자들이 교육 방법, 즉 교수 방법, 즉 수업을 하는 방법을 크게 사회형, 정보 처리형, 그리고 개인형, 행동 체제형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죠. 먼저 우리 화면에 등장하는 것 같은 사회형입니다. 사회형이라는 것은 여러 명이 모여서 학습 공동체를 만들고 이 집단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습 파트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페어 티칭, 짝학습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고요. 집단 조사라든지 역할극, 법률 조사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팀을 이루어서 할 수 있는 학습법들이 있습니다. 학습 파트너를 먼저 보면 학생 간의 힘을 합쳐서 작업할 수 있는 협동학습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학습 파트너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단조사형은 학생이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로 이루어진 것을 집단조사라고 하고, 역할극은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본다거나 또는 사회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사회적인 가치를 생각하면서 하나의 역할을 담당해서 극화하여 수업하는 것을 역할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조사는 공공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영역에 사회 문제를 점검하는 사례연구법인데요. 학생은 문제가 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조사는 사회과 과목을 위해서 고안된 내용이라고 얘기들도 되는데요. 사회의 정의라든지 빈곤이나 뭐 평등이나 사회 문제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관된 내용들을 다루는데 적합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교수 방법 또는 교육 방법으로 등장하는 것이 정보 처리형입니다. 정보 처리형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조직하고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 어떠한 개념과 언어를 개발하는 등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강조합니다. 여기서는 귀납적 사고, 개념 획득, 과학적 탐구, 탐구 훈련, 암기법, 창조공학, 선행조직자, 지력개발 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참고가 아니겠군요.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단어는 선행조직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라이브루스 선생님의 어, 이론을 다룰 때 선행조직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하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은 제가 그 부분을 짚어서 이 부분은 꼭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학습해 놓으십시오 라고 강조를 할 테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를 짚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어디에 좀 더 해당되냐면, 물론 우리 공부 중에 기말고사와 관련된 내용들도 해당되겠지만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교육공학의 이론 중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수업이 교직 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여러분들의 임용고사와 관련하여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서 강조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 진행하는 동안 제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등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임용과 관련된다 생각을 하시고요. 대면 수업에서도 그 부분을 복습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며 넘어갈 계획이니 이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교수 방법으로 등장하는 것이 개인형이고 그 다음이 행동체제형인데요. 개인형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스스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서 보다 질 높은 삶을 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교수법입니다. 여기서는 비지시적 교수법, 자아 존중감 향상법 등이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동체제형입니다. 행동체제형에서는 사회학습 이론 또는 행동수정, 행동치료, 자동제어학 등으로 알려진 모델군들인데요. 여기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수행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행동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블룸의 완전 학습이라든지 프로그램 학습, 직접 교수법, 시뮬레이션 등등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키워드, 여기서는 하나하나 상세하게 짚지는 않지만 이 네 가지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꼭 교육공학이 아니더라도 교수학습 이론이나 또는 교육심리학 등에서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자주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빈도수나 중요도를 놓고 보았을 때 이것이 아주 높은 빈도로 아주 중요하게 임용에 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 네 가지 키워드, 즉 행동체제형에 등장하는 완전학습, 프로그램 학습, 직접 교수 또는 직접 교수법, 시뮬레이션 학습 등은 앞으로도 임용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에 가면 제가 이 부분들을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분류법들이 있는데요. 큰 틀에 의해서 교육 방법을 앞에 네 가지처럼 구분하기도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서 강의형이냐, 토의형이냐, 실험형이냐, 독립형이냐, 개인 교수형이냐 등으로 교육 방법 또는 교수 방법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역시 여러분들 임용에 자주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의형이 어떤 내용이고 토의형이 어떤 내용이고 실험형이 어떤 내용이고 독립형이 어떤 내용이고 개인 교수형이 어떤 내용인지를 해당하는 내용에 가면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범주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강의형은 우리가 지금처럼 하는 전통적인 수업에서 하는 방법이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로서 선생님이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죠. 앞에서 언급된 직접 교수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의형이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학습자 간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서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거나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험형은 시뮬레이션이나 게임이나 역할극이나 과학 실험, 견학 등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실제로 실험을 하면서 학습을 하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립형은 컴퓨터 보조학습, CAI라고도 합니다. 또는 프로그램 학습 등과 같이 어떤 전문가가 미리 개발해 놓은 수업 자료를 보면서 학습자가 그 수업 자료와 상호작용하며 선생님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 공부하는 것들을 독립형이라고 합니다. 개인 교수형은요, 중고등학생이 과외를 받는 것처럼 선생님과 학습자가 1대1로 만나서 수업을 하는 것을 개인 교수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교육 방법의 개념 및 유형에 해당하겠고요. 다음은 교육공학의 개념 및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사람은 교육공학을 교수공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또 뭐 교수공학과 교육공학을 떼놓아서 이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교수공학 또는 교육공학을 같은 의미로 좀 놓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따진다면 영어로 하면 교수공학은 Instructional Technology가 되고 교육공학은 Educational Technology가 되어서 좀 다른 의미를 지니기도 하는데 그런 다른 의미를 지닌 것들은 뭐 학자들이나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요.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따져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면 교육공학은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변화되어 왔는데요. 교육공학의 이제 연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의 소피스트, 유럽의 코메니우스 등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적 의미로 넘어오면 20세기 초에 많이 교육공학이 발전했다라고 보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교육공학이 매체의 발달과 연계되어서 뭐 진행되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1900년대 초반에 활동 사진 같은 거 있죠. 슬라이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발명되면서 유럽과 미국에서 이런 활동 사진이나 슬라이드를 활용해서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부터 교육공학이 발달을 되었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매체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공학이 발달되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이 외에도 뭐 체제 이론이라든지 뭐 수행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영향을 끼쳤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내용은 그다지 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교육공학을 얘기할 때 미국 교육공학회가 교육공학은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을 주로 따와서 설명합니다. 미국 교육공학회가 교육공학에 대한 개념을 지어놓은 것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육공학이란 학습을 위한 과정과 자원을 설계, 개발, 활용, 관리, 평가하는 이론과 실제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2004년에 새로운 정의를 내놓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공학이란 적절한 공학적 과정 및 자원을 창출, 활용, 관리함으로써 학습을 促진하고 수행을 개선하는 연구와 윤리적 실천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육공학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이 뭐 아주 뭐랄까요? 어렵게 지금 쓰여 있는데요. 저는 굳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아까 앞서 제가 이제 교육공학은 Educational Technology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수공학은 Instructional Technology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영어의 테크놀로지를 우리말 공학으로 번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공학이라는 단어는 테크놀로지 말고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그러면 테크놀로지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체로 기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또 기술이라는 단어는 또 스킬과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 또는 엔지니어링이 이제 공학으로 번역이 되는데 왜 이거 테크놀로지를 공학으로 번역을 했는가 하는 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단어를 좀 이렇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참 존경하는 좋아하는 교수님 중에 부산대 교육학과의 김용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교육공학 교육 방법의 교육공학 책에 보면 교육공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교육공학에 대한 설명 중에 그 설명이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정확한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면 프레온 가스를 압축하면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냉장고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프레온 가스를 압축하면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이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바로 냉장고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어주는, 트랜스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테크놀로지스트, 즉 기술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환한 것들을 보고 실제로 냉장고를 뚝딱뚝딱 만든 사람을 엔지니어, 즉 공학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의미에서 교육공학자, 즉 테크놀로지스트는 디자이너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즉 설계자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의상 디자이너가 있다고 칩시다. 의상 디자이너는 옷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 옷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과 지식들을 알고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런 옷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스케치, 즉 설계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설계에 따라서 실제로 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재봉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이 설계 디자이너는 이런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실제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바꾸어주는, 중간에서 매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공학을 어떤 의미에서는 연계과학, 링킹 사이언스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요. 집에 대한 이론과 지식, 그리고 집을 짓는 재료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집을 설계하죠. 이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건축가라고 부르죠. 이런 건축가들이 집을 설계하면 실제로 집을 짓는 분들은 인부들입니다. 실제로 벽돌을 쌓고 짐을 나르고 시멘트를 바르고 하는 이분들은 실제로는 노임을 하는 분들이죠. 노동을 하는 분들이죠. 이분들을 엔지니어다라고 부를 수 있고 건축가를 디자이너 또는 테크놀로지스트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배를 만드는 장면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실제 배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 도면을 만들겠죠. 이렇게 설계 도면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들을 테크놀로지스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교육공학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실제 수업에 적용해서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교육공학자다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바꾸어 주는 활동을 교육공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막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즉 비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가지고 그 해당하는 나이대의 학생에게 적합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이론을 현장에 적합하게끔 변환시켜 주는 것, 그것이 교육공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자원이나 과정을 잘 활용해서 학습이나 인간의 수행을 촉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그걸 좀 어렵게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육공학을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론과 실제를 연결시켜주는 학문,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론과 실제, 교육에 관련된 이론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수업 장면에서의 실제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교육공학이다. 즉, 링킹 사이언스다. 연계과학이다. 이론과 실천을 이어주는 연계과학이 바로 교육공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다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교육공학을 공부하는 많은 범주나 이론들은 교육과 관련된 이론도 잘 알아야 하고 교육과 관련된 현장, 즉 실제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장면들도 잘 알아야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육공학은 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즉 교육학과 관련된 많은 기본적인 이론과 현장에 있는 선생님, 현장에 있는 학생, 현장에 있는 환경, 현장에 있는 자료, 현장에 있는 재료, 이런 것들까지 함께
알고 있어야, 즉 양쪽을 모두 알고 있어야 연계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교육공학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제 교육공학의 영역으로 가봅시다. 교육공학이 어떤 영역들로 되어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게 복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 곤충이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곤충이 머리, 가슴, 배로 되어 있듯이 교육공학은 설계, 개발, 활용, 관리, 평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교육공학은 설계, 개발, 활용, 관리,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설계, 개발, 활용, 관리, 평가라는 것이 이론과 실제에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7쪽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임용과 관련하여서 이 설계, 개발, 활용, 관리, 평가라는 단어 5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놓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을 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데 관련된 조건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교수 심리학을 모체로 합니다. 또 체제 이론이 도입되면서 교수 행위를 일회적인 행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설계 파트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잠시 뒤에 또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교수 체제 설계, 인스트럭셔널 시스템 디자인 하는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임용에 또 에디 모형이 한번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상세하게 짚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음,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부분들은 온라인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이 화면만 보고 제 음성만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면 수업에서 그 부분들을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음성 수업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너무 괴로워하거나 노여워하실 필요 없고요. 하나하나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만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챙겨 오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설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키워드는 교수 체제 설계, 메시지 디자인, 교수 전략 학습자 특성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개발은 인쇄 테크놀로지, 시청각, 컴퓨터, 통합 테크놀로지 등이 있겠죠. 활용은 매체를 활용하는 것들이 되겠고요. 관리는 자원 관리나 프로젝트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도 평가에 가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설계는 아까 잠시 앞에 무엇인지 설명을 했고요. 그 중에서 교수 체제 설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별표 됐다 많이 쳐놓고 교수 체제 설계를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 체제 설계라는 것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단계를 포함하는 조직화된 과정이고요. 이 분석이 뭔지, 이 교수 체제 설계에 대해서는 우리 5장에서 교수 설계 이론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뒤에 가서 또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체제 설계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메시지 디자인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도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가서 제가 좀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 전략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교수 전략을 교육 방법과 동일하게 놓고 보았지만 요즘은 이제 좀 다르게 봅니다. 교수 전략이라는 것은 학습 상황, 학습 내용 또는 바라는 학습 결과 등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고요. 동기나 종교와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설계에 그냥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개발에는 이제 무엇을 만드느냐 실제로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 교재에 6장에 이제 어슈어 모델이 나오는데요. 이 어슈어 모델 전에 제가 에디 모델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상세하게 개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뭘 만드는 것인데 이 개발 단계에서는 인쇄나 시청각 자료나 컴퓨터나 또는 통합 테크놀로지 등을 만든다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자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 정도만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좋겠고요. 활용이라는 것은 학습을 위해서 과정과 자원을 사용하는 행위인데요. 학습자와 학습 자료 및 활동을 연결하고 학습자를 이에 맞게 준비시키고 수업 활동 중에 학습자를 이끌어내고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조직 내에서 이런 행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을 활용이라 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활용에는 매체 활용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체 활용을 중심으로 나중에 좀 더 살펴보면 좋겠고, 매체에 대한 것들도 뒤에서 따로 한 장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학의 영역에는 그냥 관리가 있는데 이 관리에는 여러분들에게는 잘 등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관리에는 프로젝트 관리나 자원 관리, 전달 체제 관리나 정보 관리 정도만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라는 것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교육평가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겠죠. 우리 교재에는 중거지향평가하고 형성평가, 총괄평가 정도만 등장하는데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임용을 치려면 요 9가지 평가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거지향평가, 규준지향평가, 진단형성 총괄평가, 그리고 성장참조평가, 능력참조평가, 양적 질적평가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 이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임용에 두세 번 등장했죠. 이 9가지 키워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쪽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교육공학이 아니라 교육평가 영역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9가지는 교육평가에서 꼭 학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 방법이 교육공학의 최근 동향입니다. 최근 동향에는 이제 스마트 교육과 디지털 교과서 등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교육공학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임용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고, 2차 면접에서도 등장할 가능성들이 있어서 스마트 교육이나 디지털 교과서 등은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좀 익혀두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 교육 같은 경우는 스마트 매체를 활용해서 하는 수업을 스마트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정부에서는 이 스마트 교육에 이 스마트 SMART를 스마트 매체를 활용한 수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이니셜을 활용을 해서 처음 S는 self directed라고 해서 자기주도적 학습, 두 번째는 이 뭡니까? motivated입니까? 학습에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거, 그다음 adapted한 거, 학생의 수준과 적성을 중요시한 학습, 그다음 resource 이 뭔지? enriched죠. 이게 이제 풍부한 자료를 이제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거, 요렇게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스마트 교육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중으로 치자면 뭐 비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뭐 어떻게 수치로 나타내겠습니까만은 한 30, 40 정도 뭐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5가지 정도가 있구나 라고 아시고 그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또는 이제 기본 교양 정도로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는 디지털 교과서가 나올 확률이 나는 매우 적다고 보고요. 오히려 여러분 전공과 관련한 교과서를 더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과목의 교사형 지도서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 1학기, 2학기 교사형 지도서 반드시 여러분 손에 넣어놔야 됩니다. 교사형 지도서를 꼭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좋겠고요. 비교과, 그러니까 이제 역량, 보건, 사서, 상담은 교과서가 없죠. 대신에 여러분들은 전공 서적을 주구장창 파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교과서는 여러분들이 그 실제 교과서를 많이 살펴보고 많이 들여다보고 여러분들 진짜 교과서를 손에 넣고 달달달 외울 정도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격구로 교실인데 여기가 플립 러닝이라고 합니다. 플립 러닝은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가서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예습을 집에서 하고, 그다음에 실제 수업은 교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숙제를 집에서 해봤잖아요. 근데 이 순서를 바꾸어서 숙제나 과제를 학교에서 하고, 실제 수업에 해당하는 기본 학습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한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다 하는 것이 거꾸로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꾸로 학습 같은 것들이 학교 현장에 지금 중고등학교 현장에도 많이 성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 거꾸로 학습이나 무크, 이러닝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 여러분들이 교육 방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장할 가능성들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2차와 관련해서 등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대면 학습에서 이 무크라든지 플립 러닝, 블렌디드 러닝은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 보면 그 하이브리드 러닝이라고 우리 교재 10장에 나옵니다. 그 부분에 가면 상당히 상세하게 이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상세하게 수업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뒤에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 41쪽을 보시면 구성주의 학습 방법이 나오는데요. 구성주의 학습 방법에는 뭐 액션 러닝, 프로젝트 학습, 문제 기반 학습, 뭐 앵커드 교수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또는 골 베이스드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제 문제 기반 학습이 재작년인가요? 3년 전인가요? PBL이 한번 수업에 나왔죠. 임용고사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주의 학습 방법도 임용고사에 앞으로도 등장할 확률이 매우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뒤에 가면 상세하게 제가 다룰 예정입니다. 따로 한 챕터, 두 챕터를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제 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교육공학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교육공학이 뭔지, 교육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죠. 오늘은 아주 개괄적인 부분을 아주 큰 범주를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전체를 좀 이렇게 대충 대략 훑는다라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좀 들으시면 되겠고요. 이 각각의 실제 오늘 했던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거든요. 그 각각의 내용들은 또 대면 수업에 가서 또는 뒷장에 가서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